한국 국정원 관계자들도 경악했습니다. 2025년 9월 23일 새벽 3시 인천국제공항 도착 로비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망명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긴급 탈출한 북한 외교관 가족이 들고 온 USB 메모리 하나. 그 안에는 김정은과 푸틴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가장 두려워했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죠. 북한이 러시아에 보낸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받은 대가도 우리가 아는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계획하고 있던 한국에 대한 테러 작전이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으로 망명한 익명의 북한 외교관 증언을 통해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후 당신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러북 관계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2025년 8월 15일 새벽 3시 15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은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베이징발 항공편에서 내린 승객들이 하나둘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고 있었죠. 그때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중국 여권을 들고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옆에는 비슷한 연령의 여성과 18세 정도로 보이는 청년이 함께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중국인 관광객 가족이었죠. 입국 목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출입국 관리소 직원의 일상적인 질문에 그 남성은 잠시 망설이더니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망명을 신청합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 순간 공항 내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출입국 관리소 직원은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했고 30분도 되지 않아 검은색 승용차 2대가 공항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국정원과 통일부 그리고 경찰 관계자들이었죠. 하지만 이 가족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북한에서 온 망명자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러시아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했습니다. 경제협력 담당 참사 김철민입니다. 김철민. 이것이 그의 진짜 이름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그를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그의 실명과 정확한 신상 정보는 공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김철민이 조심스럽게 내민 것은 작은 USB 메모리였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저장 장치였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정세를 뒤흔들 수 있는 폭탄과 같은 것이었죠. 국정원 관계자는 김철민과 그의 가족을 별도의 대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청와대와 국가안보실에 긴급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새벽 4시가 되기도 전에 대한민국의 핵심 안보 라인이 모두 깨어났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망명 사건이 아닙니다. 국정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김철민이 가져온 정보의 수준과 중요성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안보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었죠. 김철민의 아내 이영희 가명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20년간 쌓여온 피로와 안도감이 동시에 보였습니다. 18세의 아들 김민수 가명은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정말 한국에서 살게 되는 건가요? 민수의 질문에 김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어.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고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돼. 그의 목소리에는 20년간 억눌렀던 감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새벽 5시 김철민 가족은 국정원의 안전가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철민은 자신이 조국을 버리고 한국으로 왔는지 그리고 USB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진실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야기는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철민이 처음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 부임한 해였죠. 처음에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김철민의 회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해외 근무를 명받는다는 것은 북한에서 엄청난 영예였거든요. 특히 러시아 같은 우방국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당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증거였죠. 2005년의 북러 관계는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소원해졌던 양국 관계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던 시기였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중국에만 의존하던 외교 정책에서 벗어나 러시아와의 관계도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제 공식 직책은 경제협력 담당 참사였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정상적인 경제 교류를 담당하는 것이 주요 업무였죠. 김철민이 맡은 초기 업무들은 실제로 정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원유와 가스를 북한으로 수입하고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을 러시아로 수출하는 일들이었죠. 또한 양국 간의 노동자 교환 프로그램도 담당했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정말 평범한 외교관 생활이었어요. 아내와 아들도 함께 와서 모스크바에서 행복하게 살았죠. 하지만 1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김정은의 집권이 북러 관계에 미친 영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는 기존의 조심스러운 접근법을 버리고 훨씬 더 공격적이고 위험한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2012년부터 제게 새로운 업무가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철민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경제협력이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일들이었죠. 2012년 4월 김철민에게 평양에서 특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러시아로부터 특수 기술과 장비를 도입하라는 것이었는데 그 목록을 보고 김철민은 경악했습니다. 우라늄 농축 관련 장비, 미사일 엔진 기술, 그리고 핵무기 설계 도면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국제법 위반이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에 대한 핵 관련 기술 이전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죠. 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이런 제재를 우회할 방법을 찾고 있었고 러시아가 그 핵심 파트너였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하려고 했습니다. 이건 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본국에 보고했죠. 하지만 평양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조국의 핵심 사업에 반대하는 것은 반역 행위라는 경고가 왔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명령을 거부한다면 고향에 있는 저의 부모와 형제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암시도 함께요. 북한의 연좌제 시스템 앞에서 김철민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가족의 생명이 걸린 상황에서 그는 양심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진짜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5년까지 김철민은 러시아의 다양한 핵 관련 기업들과 비밀 접촉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민간 기업들이었지만 실제로는 러시아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국영 기업들이었죠. 러시아도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14년 크림반도 병합 이후 서방의 제재를 받게 되면서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서방의 제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러시아는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찾으려 했습니다. 특히 푸틴 정권은 미국과 서방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북한을 활용하려는 전략을 세웠죠. 2015년부터는 거래 규모가 급격히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철민에게는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모든 거래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양에서는 이런 기록들이 나중에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유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목적으로 이 기록들을 보관하기 시작했어요.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던 김철민은 언젠가는 이 모든 진실이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거래를 두 벌로 기록했습니다.
하나는 평양에 보고할 공식 문서, 또 하나는 진실을 담은 비밀 문서였죠. 매일 밤 아내와 아들이 잠든 후에 저는 그날 있었던 모든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거래 내용, 참여자들의 이름, 금액, 장소, 모든 것을 빠짐없이요. 이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북러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2024년은 김철민에게 있어 운명의 해였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년째 계속되면서 북러 간의 협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2024년 1월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김철민의 증언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그래도 은밀하게 조심스럽게 진행되던 일들이 갑자기 대규모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2024년 6월 18일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김철민이 목격한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푸틴의 평양 방문 2주 전부터 대사관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김철민은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대사관에 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 핵 과학자들, 사이버전 전문가들. 이들은 모두 비공개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김철민의 업무도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경제협력이 아니라 군사기술과 핵기술의 직접적인 이전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제게 주어진 임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임무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러시아의 최신 ICBM 기술을 북한으로 이전하는 것. 둘째, 북한의 특수부대를 러시아로 파견하여 실전 경험을 쌓게 하는 것. 셋째, 양국 간의 사이버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 이때부터 저는 더 이상 외교관이 아니라 스파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견 계획이었습니다. 2024년 8월 평양에서 특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1만 2천 명의 북한군을 러시아로 파견하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김철민이 알게 된 진실은 언론에 보도된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파견되는 북한군 중 상당수는 실제로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김철민은 파견 명단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전체 1만 2천 명 중 약 40%인 800명은 가짜 신분이었습니다. 이들의 진짜 정체는 북한의 핵 과학자, 미사일 기술자, 사이버전 전문가들이었어요. 이들은 러시아군 군복을 입고 러시아의 최첨단 군사시설에 접근해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들에게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의 운용법과 핵추진 순항미사일 브레베스트니크의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한 대가였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에 ICBM, RS-2 핵심 기술을 직접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다탄두, 재진입체, 즉 EV 기술까지 포함해서요. MIRV 기술은 하나의 미사일로 여러 개의 핵탄두를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확보한다는 것은 북한이 미국 본토 전체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은 더 이상 북한의 생존을 위한 방어적 핵 개발이 아니라는 거요. 김철민의 내적 갈등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조국에 대한 충성심과 인류에 대한 양심 사이에서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내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옳은 건가? 아내 이영희도 남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요즘 밤마다 잠을 못 자는 걸 알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당신을 지지할 거예요. 하지만 김철민을 진정으로 각성시킨 것은 2025년 7월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김철민이 한국 국정원에 넘긴 USB 메모리에는 총 3개의 암호화된 폴더가 들어 있었습니다. 각각 Project Bear, Operation Harvest, Final Protocol이라는 코드명으로 분류되어 있었죠. 첫 번째 폴더를 여는 순간 우리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국정원의 분석관은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북러 무기 거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프로젝트 베어는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모든 무기와 군사 장비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었습니다. 김철민이 직접 관리하고 기록한 1차 자료들이었죠. 서방 정보기관들이 추정했던 포탄 수량은 약 300만 발 정도였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김철민이 공개한 충격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847만 2천 발입니다. 정확한 숫자예요. 이는 기존 추정치의 거의 3배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하루 평균 2만 발 이상의 포탄이 북한에서 러시아로 운송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포탄의 종류였습니다. 847만 발 중에서 일반 포탄은 993만 발이었어요. 나머지 4만 발은 김철민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학무기였습니다. 국정원 분석관들은 경악했습니다. 화학무기 사용은 국제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반인륜적 범죄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VX 신경가스의 개량형인 VXN이 포함된 탄 124만 발, 그리고 겨자가스의 개량형인 21이 포함된 포탄 130만 발이었어요. VXN은 북한이 독자 개발한 신종 화학무기로 기존 VX 가스보다 치사율이 3배 높고 해독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서프웨어-21은 기존 겨자가스의 단점을 보완하여 저온에서도 효과를 발휘하고 방독면으로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죠. 이 화학무기들은 모두 평양 근교의 비밀 공장에서 제조되었습니다. 김철민은 USB에서 위성사진과 공장 내부 도면까지 꺼내 보였습니다. 공장의 정확한 위치는 북위 32분 23초, 동경 125도 47분 18초입니다. 강동군 고덕리에 있는 고덕화학공장이라는 위장 간판을 달고 있어요. 이 공장은 겉보기에는 일반적인 화학비료 공장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북한 최대의 화학무기 제조시설이었습니다. 지하 3층 규모의 거대한 시설에서 월 평균 20만 발의 화학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죠. 공장에는 약 2,000명의 기술자들이 근무하고 있어요. 이들은 모두 핵심 기밀 요원으로 분류되어 가족들과 함께 공장 주변의 특별 거주 지역에서 생활합니다. 하지만 무기 제공은 일방적이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도 북한에 상당한 대가를 지불했고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한 대가, 그렇다면 러시아는 북한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했을까요? 원유만 해도 정말 엄청나요. 매월 35만 배럴씩 무상으로 보내줬거든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세요? 유엔이 정한 대북 제재 한도보다 무려 7배나 많은 양이에요. 거기다 정제유까지 매월 15만 배럴씩 추가로 지원했어요. 심지어 북한 공군 현대화를 위한 항공유도 월 5만 배럴씩 보내줬습니다. 산업 장비도 대단해요. 트럭만 5천 대나 보내줬는데 이게 다 군용으로도 개조가 가능한 거예요. 굴삭기랑 중장비도 1200대, 발전기와 전력 장비까지 3000세트나 지원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핵잠수함 기술 이전.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러시아의 핵잠수함 전문가 17명이 평양에 파견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러시아 해군의 핵잠수함 설계 및 건조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특히 보레이급 전략 핵잠수함과 야생급 공격 핵잠수함의 핵심 기술을 북한에 전수했죠. 북한은 2027년까지 자체 핵잠수함 2척을 건조할 계획입니다. 이미 평양 근교의 비밀 조선소에서 1호함 건조가 시작되었어요. 김철민은 조선소의 위성사진과 건조 진행 상황까지 상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핵추진 순항미사일 기술. 더욱 놀라운 것은 러시아가 브레베스트니크 핵추진 순항미사일의 기술을 북한과 공유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브레베스트니크는 이론적으로 무한히 비행할 수 있는 핵추진 미사일입니다.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죠. 이 기술이 북한의 손에 들어간다는 것은 전 세계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생화학무기 연구소 공동 운영. 가장 충격적인 협력 사항은 시베리아 지역의 북러 공동 생화학무기 연구소를 설립한 것이었습니다. 연구소 위치는 노보시비르스크에서 동쪽으로 3km 떨어진 비밀 지역입니다. 여기서 양국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신종 생화학무기를 개발하고 있어요. 이 연구소에서는 기존의 탄저균, 천연두 바이러스를 개량한 신종, 생물무기와 더불어 나노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화학무기까지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에는 북한 과학자 45명, 러시아 과학자 67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개발한 무기들은 2026년부터 실전 배치될 예정이에요. 김철민의 증언을 들은 국정원 관계자들은 즉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에 이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폴더 오퍼레이션 하베스트를 열었을 때 분석관들이 마주한 것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완전히 다른 진실이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은 전체 계획의 1단계에 불과했습니다. 김철민의 폭로가 계속되었습니다. 진짜 파병 규모 총 6만 2천 명. 2024년 10월에 파견된 1만 2천 명은 1차에 불과했어요. 전체 계획은 3단계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1차로 1만 2천 명이 2024년 10월부터 2025년 2월까지, 2차로 2만 명이 2025년 3월부터 8월까지, 3차로 3만 명이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파병될 예정이었어요. 총 6만 2천 명의 대규모 파병이었습니다. 이는 북한 전체 군사력의 약 5%에 해당하는 규모예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의 진짜 정체와 목적이었습니다. 70%는 군인이 아니었다. 그런데 파병된 사람들의 진짜 정체를 보면 정말 소름이 끼쳐요. 실제 군인은 1만 8천 명으로 전체의 20%에 불과했어요. 나머지는 뭘까요? 핵 과학자가 1만 2천 명, 미사일 기술자가 8천 명이에요. 사이버전 전문가도 7천 명이나 됐고요. 화학무기 전문가 5천 명, 특수부대원 6천 명, 정보요원까지 6,200명이나 됐어요. 이들은 모두 러시아군 군복을 입고 가짜 군번을 받았어요. 하지만 진짜 목적은 전투가 아니라 기술 습득이었습니다. 진짜 목적 러시아 최신 무기 기술 습득. 김철민이 공개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파병의 진짜 목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배우는 거였어요. 러시아의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 운용법을 익히고 지르콘, 함대함,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연구했거든요. 극초음속 활공체 제조 기술까지 이전받았어요. 북한 미사일 기술자 8,000명이 러시아의 미사일 기지에서 6개월간 실습했어요. 이들은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을 독자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핵추진 시스템 기술도 습득했어요. 브레베스트니크 핵추진 순항미사일 기술과 원자력 추진 시스템 설계, 핵연료 및
재활용 기술까지요. 사이버전 고도화도 빼놓을 수 없어요. 러시아 지하류 산하 사이버전 부대와 합동훈련을 받고 차세대 해킹 기법과 APT 공격 방법론을 배웠거든요. 국가 인프라 마비 시나리오까지 공동 개발했어요. 북한 사이버전 전문가 7,000명이 러시아에서 최신 해킹 기법을 배웠어요. 이들은 한국, 미국, 일본의 주요 인프라를 마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러시아가 제공한 기술들.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한 기술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RS-24 야르스 ICBM의 설계 도면을 통째로 고체 연료 제조 기술과 다탄두, 재진입체 기술, 미사일 방어 시스템 무력화 기술까지요. 야르스 미사일은 사거리 1만 킴의 핵탄두 10개를 동시에 발사할 수 있어요. 이 기술로 북한은 미국 전체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자력 잠수함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보레이급 전략 핵잠수함 설계도와 원자로 설계 및 제조 기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까지 모두 넘겨받았어요. 극초음속 무기 기술은 더 놀라워요. 마하 20 이상의 극초음속 활공체 기술과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 기동 경로 예측 불가능 기술까지 습득했거든요. 실전, 경험 축적. 더욱 놀라운 것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실제 전투 경험을 쌓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차로 파병된 1만 2천 명 중 3천 명이 실제로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 투입되었어요. 이들은 러시아군 부대에 편입되어 실전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도시 전투, 참호전, 드론 전투 등 현대전의 핵심 전술들을 직접 체험했죠. 북한은 이를 통해 한국전 이후 70년 만에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는 북한군의 전투력을 크게 향상시켰어요. 2025년 계획 2차, 3차 파병. 김철민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2025년에도 추가 파병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2차 파병으로는 2만 명을 더 보낼 예정이었어요. 핵잠수함 승무원 훈련을 받을 사람이 5천 명, 극초음속 미사일 운용 요원이 6천 명이에요. 사이버전 고급 과정 4천 명, 생화학무기 전문가 3천 명, 우주기술연구원까지 2천 명이나 됐어요. 3차 파병은 더 놀라워요. 3만 명 중에서 차세대 전투기 조종사가 1만 명이에요. 핵융합 기술연구원 8천 명, AI 무기 시스템 개발자 7천 명, 양자 통신 기술자까지 5천 명이나 됐거든요. 2026년 2월까지 모든 파병이 완료되면 북한의 군사 기술 수준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사실상 러시아와 동등한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한국에 대한 위협 급증. 이런 기술 습득이 한국에 미치는 위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북한이 새로 확보한 기술들로 한국을 공격한다면 기존의 방어 시스템으로는 막을 수 없어요. 구체적인 위협들을 보면 극초음속 미사일은 요격이 불가능하고 발사 후 7분 내에 한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어요. 핵잠수함은 탐지 불가능한 상태에서 기습 공격이 가능하고 사이버 공격으로는 전력망, 통신망, 금융망을 동시에 마비시킬 수 있거든요. 생화학 무기는 대량 살상이 가능한 신종 무기예요. 러시아에서 돌아온 북한 전문가들이 이미 한국 공격용 무기들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2026년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김철민의 증언을 들은 한국 정부는 즉시 위기 경보 수준을 최고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과의 삼각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했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세 번째 폴더 Final Pearl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폴더에는 김정은과 푸틴 간에 체결된 진짜 비밀 협정의 전문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2024년 6월 푸틴의 평양 방문 당시 세계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만 알고 있었어요. 김철민의 목소리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 개의 협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공개형, 또 하나는 절대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될 진짜 협정이었죠. 그 진짜 협정의 정식 명칭은 북러 전략 핵심 협력 의정서였습니다. 총 15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의정서는 양국 간의 모든 비밀 협력 사항을 담고 있었습니다. 제1조 핵 기술 상호 공유. 가장 소름 끼치는 조항부터 얘기해 볼게요. 러시아는 북한의 전술핵무기 제조 기술을 완전히 넘겨주기로 했어요. 반대로 북한은 러시아의 생화학무기 제조 기술과 완제품 제공하고요. 더 무서운 건 우주 기반 핵무기를 함께 개발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핵실험 데이터도 실시간으로 주고받고 있고요. 우주 기반 핵무기가 뭔지 아세요? 인공위성에 핵탄두를 올려놓고 지구 어디든 때릴 수 있는 무기예요. 이건 지금 미국도 못 만드는 기술이거든요. 제2조 군사 동맹 의무. 두 번째 조항도 정말 충격적이에요. 어느 한쪽이 공격당하면 상대방은 24시간 안에 군사 지원을 해줘야 해요. 핵무기까지 포함해서 모든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고 제3국이 개입하면 함께 맞서 싸우기로 했어요. 이는 사실상 군사동맹 조약이에요. 만약 한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러시아가 즉시 개입한다는 의미입니다.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완전히 탈피하고 루블 원화 직거래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서방 제재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경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거든요.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우주 기술과 위성 프로그램을 통합했어요. 첨단 무기 개발 프로젝트도 함께 수행하고 과학 기술 정보는 무제한으로 공유하기로 했어요. 제5조 사이버전 협력. 이 조항은 한국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북한의 해커 부대 라자루스, 김숙희, APT 러시아 정보기관의 직접 지휘를 받게 됐어요. 목표는 미국, 일본, 한국, 우크라이나의 주요 인프라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특히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와 금융 시스템이 1차 우선 타깃이고 사이버 공격으로 남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후 물리적 도발을 감행한다는 계획이에요. 이 협정에 따라 이미 실행에 옮겨진 것들이 있어요. 김철민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2025년 실행된 사이버 공격들. 2025년 7월부터 한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급격히 증가했어요. 한빛 원자력 발전소에는 월 평균 347회나 침투를 시도했고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는 월 평균, 한국은행 전산망에는 월 평균 156회 해킹을 시도했어요. 국가 전력망 제어 시스템에 대해서는 월 평균 423회나 공격했거든요. 다행히 아직 성공한 공격은 없어요. 하지만 공격 수준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양국 정보기관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대상국인 한국, 미국, 일본 관련 모든 정보를 통합 관리해요. 공동 정보 수집 작전을 수행하고 이중 첩자 네트워크까지 구축했거든요. 2027년까지 공동 군사위성 12기를 발사하고 우주 공간에서 적국 위성을 무력화할 능력을 확보하기로 했어요. 우주 기반 감시 및 공격 시스템을 구축하고 달 기지 건설을 통한 우주 군사력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에요. 제8조 아시아 재편 계획. 가장 야심찬 조항이었습니다. 2030년까지 한반도 통일을 러시아가 적극 지원하고 일본의 군사력 견제를 위한 공동 작전을 수행해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북러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세력 균형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이는 사실상 동북아 전체를 재편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이 조항은 한국을 직접 겨냥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내 친러 친북 세력을 지원하고 육성해요.
한국 사회 내 분열을 조성하기 위한 정보전을 수행하고 한미동맹 약화를 위한 공동작전을 벌이거든요. 필요하다면 한국에 대한 직접적 군사 조치도 감행한다는 내용이에요. 제10조 테러 공작 승인, 김철민이 망명을 결심하게 만든 바로 그 조항이었습니다. 한국 내 테러 공작 활동을 공식 승인하고 민간인 대상 테러도 전술적 필요에 따라 허용해요. 생화학 무기를 이용한 대량 테러가 가능하고 핵시설 공격을 통한 방사능, 오염 테러까지 검토한다는 거예요. 이 조항을 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미 시작된 실행 계획들, 협정 체결 이후 이미 실행에 옮겨진 계획들을 보면 정말 소름이 끼쳐요. 제1조선인과 조선족을 활용한 테러 조직이 침투했고 한국 내 좌익 단체 및 반정부 세력과 연계하고 있어요. 테러용 폭발물과 화학무기까지 반입했거든요. 한국 주요 기업과 정부기관 시스템에 침투하고 원자력 발전소 제어, 시스템 해킹을 시도하고 있어요. 금융 시스템 마비를 위한 악성 코드도 유포하고 있고요. 서해 NLL 일대 해군력을 증강하고 장거리 포병 전력을 전진 배치했어요. 특수부대 침투 루트까지 확보했거든요. 김철민의 폭로 내용이 미국, 일본, 유럽연합에 전달되자 국제사회는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북러 밀월이 아닙니다. 국제 질서 자체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의 비공개 발언이었습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국제사회의 무력함 앞에서도 김철민의 내적 갈등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진정한 전환점이 된 것은 2025년 7월 15일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고 있었죠. 김철민은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경 평소보다 일찍 대사관으로 평양에서 특별사절단이 도착했습니다. 총 7명으로 구성된 사절단이었는데 그 중에는 김정은의 최측근인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조용원은 김정은 정권의 실세 중 한 명으로 대외 공작과 특수작전을 총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모스크바까지 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임무가 있다는 의미였죠. 사절단이 가져온 것은 김정은의 직접적인 친서와 함께 작전 명령서였습니다. 그 명령서의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름 복수 작전 Summer Revenge Operation. 작전의 주요 내용. 1단계 심리전 및 정보전. 한국 내 반정부 시위를 조장하고 사회 혼란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소셜미디어를 통한 가짜뉴스를 대량으로 유포하고 한미일 동맹의 균열을 조성하기 위한 이간계를 실행하는 계획이었어요. 2단계 사이버 테러. 8월 15일 오후 3시에 인천국제공항 관제 시스템을 해킹하고 오후 4시에는 김포공항 활주로 조명 시스템을 마비시켜요. 오후 5시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신호 시스템을 동시에 공격한다는 거였어요. 3단계 물리적 테러. 공항이 마비되는 동시에 사전 침투한 공작원들이 폭발물을 설치하고 지하철역 내에서 생화학 테러를 벌이는 거예요. VX의 가스를 살포해서 최소 3,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낼 계획이었어요. 4단계 군사 도발. 테러로 인한 혼란 상황에서 서해 NLL을 돌파하고 연평도와 백령도를 동시에 포격하는 거예요. 한국군 대응이 지연되는 틈을 노린 기습 작전이었죠. 이 계획서를 보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정치적 목적이나 협상 카드가 아니었어요. 순전히 복수를 위한 무고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량 학살 계획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작전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통일 선언 및 신정부 수립, 테러와 군사 도발을 통해 한국 사회를 완전한 혼란에 빠뜨린 후 북한이 일방적으로 평화 통일을 선언하고 친북 임시정부를 수립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이미 한국 내에 잠복해 있는 공작원 네트워크와 친북 인사들의 명단도 함께 왔어요. 그 명단에는 정치인, 학자, 언론인, 시민운동가 등 총 247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테러 직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시정부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제2의 6.25였다는 것을요. 김철민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실에서 뒤척이는 그를 보던 아내 이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요즘 너무 많이 괴로워하시는 것 같아요. 김철민은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돌이킬 수 없는 일로 이어지고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북한이 한국에서 테러를 계획하고 있어. 수천 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죽을 수도 있어. 이영희는 충격을 받았지만 남편의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만약 이런 일을 한다면 고향에 있는 부모님과 형제들이 여보, 우리 부모님들도 그 무고한 민간인들과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생명이에요. 국가나 체제가 아니라. 아들 민수도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정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아요. 가족회의는 새벽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김철민 가족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탈출하자. 다음 날부터 저는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북한 외교관의 해외 탈출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밀이 유출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3주간의 치밀한 준비, 김철민은 3주에 걸쳐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1주차 정보 수집 및 백업, 지난 20년간의 모든 거래, 기록을 3개의 USB에 복사했어요. 각각 다른 경로로 은닉했죠. 가방 내부, 신발 밑창, 아들의 교과서 속에 숨겼어요. 러시아, 내 중국 브로커 네트워크도 파악했고요. 2주차 신분 위장 준비, 중국 공안과 연결된 브로커를 통해 중국 여권 3개를 제작했어요. 가족 사진을 중국인으로 위장한 증명사진으로 교체하고 비상 자금으로 미화 5만 달러도 확보했죠. 3주차 최종 점검 및 실행, 모스크바 베이징 인천 경로를 최종 확인하고 추적을 피하기 위한 허위 일정을 수립했어요. 2025년 8월 15일을 결정했죠. 가장 어려운 것은 대사관 내부의 감시를 피하는 것이었어요. 북한 해외 공관은 외부의 감시보다 외부의 상호 감시가 더 철저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의심스러운 행동은 즉시 평양에 보고되었죠. 저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해야 했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참여하면서 의심을 피했습니다. 김철민은 심지어 테러 계획의 세부 사항을 검토하는 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몰래 모든 내용을 기록했죠. 2025년 8월 15일, 탈출의 날. 드디어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사관에 출근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것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오후 2시 김철민은 몸이 아프다며 조퇴를 신청했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의심 없이 승인되었죠. 오후 3시 가족들은 사전에 약속한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모스크바 시내의 한 쇼핑몰이었습니다. 서로 눈만 마주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두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오후 4시 이들은 택시를 타고 도모데도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까지 가는 1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계속 뒤를 돌아봤고 혹시 추격자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오후 6시 3분 베이징행 항공기가 이륙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어요. 베이징에서 6시간을 대기한 후 이들은 인천행 항공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할 때까지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성공한 건가 싶었죠. 그리고 새벽 3시 15분, 운명적인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망명을 신청합니다. 김철민의 한마디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철민의 폭로가 공개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세계는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 한국 정부는 김철민의 증언을 토대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대테러 경보 수준을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모든 주요 시설의 보안을 강화했어요. 구체적으로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보안요원을 3배 늘렸고 지하철 주요 역사에 생화학 탐지기를 설치했어요. 원자력 발전소 사이버 보안 시스템도 전면 업그레이드하고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을 대폭 강화했죠. 정부는 또한 김철민이 제공한 247명의 친북 인사 명단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어요. 이 수사 과정에서 실제로 북한과 연결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들이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정치권, 학계, 언론계의 일부 인사들이 조사를 받게 되었죠. 미국의 반응. 미국 정부는 김철민의 폭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고 한반도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어요. 구체적으로 한국의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고 주한미군 전력 증강 계획을 수립했어요.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독자, 제재도 대폭 강화했고 일본과의 삼각 공조 체제를 더욱 공고화했죠. 특히 미국은 김철민이 공개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미 국방부는 즉시 미사일 방어 체계의 대대적인 개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기존의 방어 시스템으로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죠. 일본의 대응. 일본 역시 긴급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북한 위협에 대한 새로운 대응책을 논의했어요. 자위대 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미사일 방어 예산을 대폭 증액했어요. 한국, 미국과의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반격 능력인 적기지, 공격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죠. 유럽연합과 NATO의 반응. 유럽도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고 있는 유럽으로서는 북러 밀착이 자신들에게도 직접적인 위협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EU와 오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패키지를 준비하고 사이버 방어 능력을 대폭 강화했어요. 북한과 러시아의 생화학무기 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했죠. 중국의 딜레마. 가장 복잡한 입장에 놓인 것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전통적인 후원국이면서도 러시아와 경쟁 관계에 있어요. 김철민의 폭로는 중국에게도 큰 부담이 되었죠. 북러 밀착으로 인한 동북아 영향력 축소를 우려하고 한미일 공조 강화에 따른 전략적 고립을 걱정하고 있어요. 북한의 통제 불가능한 모험주의 행동에 대한 부담도 있고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미묘한 균열이 발생했어요. 북한의 반응. 북한은 처음에는 김철민의 폭로를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제와 괴뢰들의 악랄한 모략이라고 규정하고 김철민을 조국을 배신한 인간 쓰레기라고 비난했어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충격과 동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민의 폭로 이후 다른 해외 주재 북한 외교관들 중에서도 망명을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했어요. 실제로 2025년 9월 이후 체코 주재 북한 외교관 1명이 망명했고 태국 주재 영사관 직원 2명이 실종됐어요. 베트남 주재 대사관 참사 1명이 망명을 신청했고 쿠바 주재 외교관 가족 중 1명이 미국으로 망명했어요. 이는 북한 외교 라인에 상당한 동요가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러시아의 대응. 러시아는 공식적으로는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민의 폭로 이후 러시아는 북한과의 고위급 회담을 잇따라 연기하거나 취소했어요. 9월 예정되었던 러북 국방장관 회담이 취소되고 10월 북한 외무상의 모스크바 방문이 무기한 연기됐어요. 북러 경제협력위원회 회의도 중단됐고요. 이는 러시아도 북한과의 관계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김철민 가족의 현재. 김철민과 그의 가족은 현재 국정원의 철저한 보호를 받으며 한국의 한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주지와 신상 정보는 보안상 공개할 수 없지만 가족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김철민의 아내 이영희는 한국어 교육을 받으며 정착에 힘쓰고 있고 아들 민수는 한국의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심리적 적응이에요. 김철민은 20년간 축적된 죄책감과 트라우마로 인해 전문적인 심리 치료를 받고 있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려요. 제가 기록했던 그 모든 일들, 제가 도왔던 무기거래들, 그 결과로 누군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제가 만약 침묵했다면 수천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었어요.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정보 제공. 김철민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공개하지 못한 정보들이 많이 있대요. 특히 중국과 북한, 러시아 간의 삼각관계에 대한 민감한 정보들이 있어요. 중국 기업들과 북한 간의 비밀거래, 북한의 해외 자금 세탁 네트워크, 러시아 마피아와 북한 간의 연결고리, 동남아시아 지역의 북한 비밀 거점들까지요. 이런 정보들을 단계적으로 공개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암살 위협과 보호 체계. 하지만 김철민과 그의 가족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모두 저를 제거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위협을 받았어요. 실제로 김철민의 한국 도착 이후 3차례의 불명확한 접근 시도가 발견됐고 거주지 주변에서 정체불명 차량이 목격됐어요. 사이버 해킹 시도도 지속적으로 탐지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정보는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저를 제거한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국정원은 김철민 가족에 대한 경호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24시간 근접 보호요원 배치는 물론 거주지 주변의 감시 체계도 한층 강화했죠. 변화하는 동북아 질서. 김철민의 폭로는 동북아 전체의 세력 균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을 단순한 고립된 독재국가로 볼 수 없게 되었어요. 북한은 러시아의 첨단 무기 기술을 보유한 위험한 핵보유국이고 러시아는 무책임한 무기 확산의 주범이에요. 중국은 북러 밀착을 견제해야 할 입장이 됐고요. 한국, 미국, 일본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위협에 대비해야 해요. 한미일 삼각 공조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하고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를 공동 개발하며 사이버 방어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대북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을 대폭 확충하고 있어요. 희망의 메시지. 하지만 김철민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제 폭로가 더 많은 북한 내부의 양심 세력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의 폭로 이후 탈북자들의 증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내부의 엘리트 계층 중에서도 체제에 대한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북한 주민들도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변화를 선택할 것입니다. 김철민의 아들 민수도 아버지의 결정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용감한 일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저도 아버지처럼 정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김철민의 폭로로부터 2달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테러 계획은 사전에 차단되었고, 러시아와 북한의 비밀 협력도 국제사회의 감시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투명하게 드러났다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였죠. 진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김철민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절반은 이긴 것입니다. 한 개인의 양심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김철민의 이야기. 그의 용기 있는 결단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북한의 비밀 장부가 드러낸 충격적인 진실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린 한 사람의 용기였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고 그 승리는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된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